안녕하세요. 문수복입니다. 오늘 실은 이 강연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실은 학생들도 대학생, 여기 중고생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강연이 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뭐 4차 산업 인공지능 얘기 나오는데 저희 학과에 유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일반인들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은 끝에 남아서 저한테 연락처를 전해주시면은 제가 끝나고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겠어요. 오늘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는데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질문을 장전하고 계셨다가 언제든 아마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는 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나? 하여튼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가 이화여대 오면서 조금 오늘 슬라이드가 온라인이 안 돼서 조금 어렵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오면서 여기는 전부 다 여학생들이라 저희 학교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어떤 컴퓨터 분야에 동아리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게 컴마라는 동아리인가 아니면 저희 이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의 여학생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듣고 와 느낌 좋다. 한숨 쉬어가면서 그 다음엔 밥을 챙겨준다는 거 이게 야 감성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 너무 톱밥같이 뻑뻑한 카이스트에 있어서 이런 감성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역시 여학생들 이 감수성 너무 고맙고 부럽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저희 학교에도 여학생회가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레이디 버그라고 그래서 왼쪽에 만들어서 여학생들의 학생회인데 저희는 아직 여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불과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여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작한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행사도 작년에 했는데 이 행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 교수님이라는 남자 교수님께서 이거를 한 3년 전쯤서부터인가 2년 전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누군지 들어보신 분, 아는 분? 에이다 러브레이스. 다음 장.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누구냐면은 영국 시인 바이런,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의 딸이었어요. 귀족이었고 여기 이렇게 우아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영국 수학자이면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찰스 베비지의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남편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이 베비지가 컴퓨터하고 제일 유사한 기관을 처음 만들었어요.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해서 해석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그럼 그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노트를 적었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1호 전 세계 1호 프로그래머는 여성이었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컴퓨터 학자 중에 에이다 러브레이스 말고 컴퓨터 학자로 여성 이름을 들어보신 분? 그렇죠. 자 마리 퀴리 들어보신 분? 퀴리 부인 들어보신 분? 그래요. 퀴리 부인이 뭐 하셨죠? 노벨상 타셨죠. 노벨상 화학상 타고 또 한 번 더 타셨던가? 하여튼 무슨 물리학상. 그러니까 화학상하고 물리학상을 퀴리 부인이 많이 타셨어요. 2번이나 타셨어요. 그러니까 퀴리 부인은 100년 전 분이신데 그때 2번이나 탔으니까 화학이나 물리 분야에는 여성이 넘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100년 동안에 물리 화학 분야에 여성들한테 노벨상 거의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벽이 높습니다. 다음 장. 근데
전산 분야에는 투링상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투링상? 알란 투링. 그 영화 있었죠. 영화가 이름이 뭐지? 이미테이션 게임. 맞아. 이미테이션 게임이 알란 투링의, 제가 요새 갱년기라 기억력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명사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 투링상이 전산 분야에선 노벨상에 해당되는데, 지난 이 투링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여성 수상자는 3분이십니다. 프란시스 알렌 같은 분은, 이분은 실은 처음 타셨고 2006년에 처음 타시긴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컴파일러 최적화 및 자동 병렬 코드 생성 연구에 관해서 처음 타셨고, 이분은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2008년에 바르바라 리스코프라고 MIT 대학 교수가 타셨는데, 이분이 처음 그거를 타셨을 때는 객체 지향 언어의 이론적 기초라는 연구로 1990년대, 80년대 하셨던 연구로 투링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분산 시스템의 폴트 톨러런스 관련된 연구로 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타신 분이 여기 오른쪽에 2012년, 벌써 2012년도예요. 이분은 다른 분, 남자분이랑 같이 타셨는데, 그분 사진을 살짝 잘라서 여기 했는데, 이분은 암호학으로 하신 분이에요. 복잡도 이론에 기초한 암호학. 근데 사진 딱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젊은 분이시죠. 아마 제가 확인을 할 때는 40대 내지는 50대 초반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력을 읽어보면, 이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한 줄도 안 짰어요. 물론 이분은 실은 전산에서도 굉장히 이론 쪽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암호학, 크립토그래피 쪽은 굉장히 그 넘버 시어리 이런 데 기초해서 수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전산 분야에서 수학스러운 전산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암호학을 하시는데, 이분 컴퓨터 하시는 분인데 프로그램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짰어요. 저하고 이분의 큰 공통점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프로그램 한 줄도 안 짜봤어요. 다음 장.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옛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제가 다닐 때는 이 소위 KS 라인, 경기 서울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아주 평등한 이렇게 뺑뺑이 시절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그냥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뽑아서 갔어요. 뺑뺑이로. 그래서 저희 때는 심지어 과외도 못했고 학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과학고도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과학고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올림피아드 같은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남자들은 기술공업을 배우고 여자들은 가정가사를 배우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신문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써본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써니, 영화 써니에 있던 그 즐거웠던 시절이 저희 시절에, 써니보다 조금 더 올드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랬습니다. 다음.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봤더니 동기 여학생, 공대 1000명 중에 33명만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3%, 3.3%. 그 다음에 여고수는 공대 전체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 화장실이 층층이 없어서 어느 건물에는 여자 화장실이 몇 층에 있나를 확인해야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전자계산기, 저희 학과 이름이 전자계산기 공학과다가 컴퓨터 공학과로 바뀌었는데, 교수님 딱 5분 계셨어요. 5분. 그 다음에 매일 학교 가면서 울었고, 그 다음에는 1학년 때는 컴퓨터 근처에도 안 갔어요. 교육만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선 프로그램 좀 짜본 애들이 있더라고. 들어올 때서부터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다음 장. 저희가 왜 울었냐 하면은 맨날 이렇게 교문에서 데모를 하니까, 맨날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냥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최루탄 때문에 저렇게 맨날 울면서 학교를 갔어요. 다음. 근데 그 시절은 어땠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올드하게 생긴 컴퓨터를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파스칼, 포트란, C 이런 랭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인텔
80, 286이란 286, 386, 486 그 들어본 386 세대, 486 세대로만 들어보셨죠? 이거 원래 인텔의 프로세서 넘버예요. 프로세서 모델 넘버인데 아셨어요? 몰랐죠. 386이 이게 뭐가 386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텔 80, 286, 386. 그 다음에 저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라서 왼쪽 위에는 ISDN이라는 걸 쓰기 그게 있었어요. ISDN이 언뜻 보면은 지금 집에 있는 인터넷하고 비슷해요. 랜 깔아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OSI 7레이어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다음 장. 다음. 근데 여기 그 시절에도 희망은 있었어요.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 저희 학교 다녔는데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이 조국이구나 알았어요. 법대 다비드 저랑 저분이 어디 사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의 사촌 오빠라. 그래서 아 나랑 버스 동선이 겹쳐.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날 딱 봤어요. 법 밖에로는 들고 딱 있는데 저분이시구나 그냥 알았어요. 딱 보면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우울할 수도 있는 시대였지만 또 나름 즐거움도 있었어요. 다음. 다음.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컴퓨터라는 개념이 핸드폰에서부터 아이패드에서부터 랩탑, 데이터까지 모든 게 다 컴퓨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벌키하고 무식하게 생겼던 그 조그만 그 커다란 컴퓨터가 오늘 우리가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 아직도 쓰고 C 뿔뿔 아직도 씁니다. 뿔뿔로 다 바뀌었어요. 자바, 파이썬 이게 이제 학부생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자, 1학년 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랭귀지가 C다.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안 가르쳐요 요새. C 뿔뿔이다. 그렇죠. 오 C 뿔뿔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오 세네 저기. 세다. 파이썬. 자바? 자바. 오케이. 자, 조금 C 뿔뿔보다는 자바나 파이썬이 많이 친절한 언어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든 하나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시대의 파스칼은 요새는 소위 인공지능의 뭐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GPU 나가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래픽 카드의 그 새로운 아키텍처 파스칼이 우리 시대의 랭귀지가 아니라 이제는 엔비디아의 파스칼 아키텍처가 더 유명해졌어요. 자, 그래픽 카드 우리 집에서 나 좀 게임 한다. 아빠가 좀 한다. 아빠가 게임 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새 학생들.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픽 카드에 50만 원 이상씩 1년에 부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리가 없는데. 오케이. 자, 그다음에는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 시장의 세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그 메인 그 프로토콜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오늘 계속 4차 산업, 오늘 아침에 그 기념사에 주신 모든 분들이 4차 산업 얘기를 했는데, 인더스트리 4.0 넘어 다음. 이렇게. 보면은 4차 산업이라는 게 모든 게 초연결 시대.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인공지능하고 어떻게든 뭐 연결이 되고. 다음. 그 여기 보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이 다보스 포럼이 근사하긴 해요. 거기 다 모이는데 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학회야. 장사 좀 하는 학회. 장사 좀 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장사 좀 해. 여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카이스트는 2015년서부터 매년 오늘 이런 행사를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AI, 빅데이터 이런 거 굉장히 나온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보면은 그럼으로써 4차 산업이 되면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과 확률, 텔레마케터, 회계서, 소매점 계산원, 속기사, 부동산 중개인, 단순 제조업, 파일럿도 없어진다는 거. 자동 주행해, 자동 운전해서.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이론이 필요 없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프리딕션을 내놓으면 돼요. 배우가 없어진대. 나는 이거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해. 확률이 낮죠. 37%.
사는 삶의 활력이 없어지잖아요. 배우가 없으면. 그럴 순 없지. 조승우가 없어지고 조인성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 소방관 절대로 없어질 수 없고요. 자,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그 옛날서부터 17년까지 제가 뭘 해왔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통계들 얘기할 때 보면 샘플 패스죠. 저가 이랬으니까 여러분도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저는 교수고 저는 학자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학자는 죽어서 논문을 남깁니다. 논문에 목숨 걸고 모든 가치 판단이 이게 논문이 되냐 안 되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또 쭉 여기 색깔이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논문이 피인용 횟수가 500회가 넘는 논문들만 여기에 올라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피인용 횟수가 500번이 넘는다는 얘기는 제 논문을 누군가는 읽고 자기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이 도움이 됐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문을 읽은 사람이 500명은 된다는 거. 물론 논문은 안 읽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인용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제 논문을 읽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 논문이 한 67편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됐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처음 말씀드릴 거는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인데 네트워크 할 때 뭐 라우터, 스위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위치, 라우터 들어보시는 분? 라우터, 스위치. 자, 집에 AP 공유기 들어보세요. IP 공유기. 우리 집에 공유기 없다. 없는 사람 없어요 요새 거의. 대한민국은 뭐 그냥 인터넷 보급률 90%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없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공유기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하고 라우터의 중간. 그게 이미 네트워크 장비예요. 자, 집에서 쓰는 그 공유기는 일반적으로 좀 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나 그 다음에는 이런 커다란 학교에서 본부에 설치해 놓는 인터넷 장비들은 굉장히 고속이어야 돼요. 훨씬 빨라야 돼요.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CPU라는 게 있고 GPU라는 게 있는데, 자, CPU, 인텔 CPU는 들어보셨죠? 자, GPU는 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냐면 CPU하고 GPU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CPU는 Small Number of Super Fast Core. 자, 인텔 칩에서 두얼 코어, 쿼드 코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멀티 코어.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기능을 하나가 아니라 2개, 4개 이렇게 박아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GPU는 그런 코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 ALU라고 하는데 그게 코어인데 여기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인텔 Xeon 칩인데 여기에는 코어가 4개예요. 그리고 코어가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그 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컨트롤이 어마무지막지하게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캐시라는 아주 빠른 메모리가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 오른쪽은 GPU예요. GPU는 코어가 100배가 있고 그 다음에 로직은 훨씬 간단해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작업을 수백 배 나눠서 하는 거예요. GPU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해상도 할 때 뭐 1024 x 768 이런 해상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해상도가 하나하나가 픽셀인데 GPU는 그 픽셀에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될까를 ALU 코어마다 하나하나씩 할당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480개면 1024, 768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번 잘라서 해야 되겠지만 각각 픽셀 단위로 똑같은 연산을 해줄 때 야, 나 파란색으로 씌워 좀 더 검게 해. 이런 작업들은 각각 픽셀마다 똑같은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복잡하진 않지만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GPU를 많이 갖다 박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CPU하고 GPU는 이렇게 내가
어떠한 타입의 연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도 집에서 못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왜? 장비가 없어서. 핑계라고 될 수는 있지만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들어 먹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응? 치킨? 그렇죠. 치킨은 요새 너무나 특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그렇죠. 저희는 치킨은 그래도 한 마리는 튀길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죠? 한 마리는 튀길 수 있어요. 집에서 해먹기 되게 힘든 거 베이킹. 베이킹. 빵 만드는 거 한두 개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파티시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은 뭐 케이크에 이렇게 장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려면은 장비가 달라서 그런 것처럼 내가 파티시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셰프를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키친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 CPU라는 것도 내가 어떤 연산을 할 건지에 따라서 특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CPU하고 GPU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CPU는 일반적인 연산을 하고 GPU는 그래픽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 픽셀마다 똑같은 이런 연산을 해주던 거를 네트워크 패킷 프로세싱에 똑같은 연산을 하게끔 바꿔주겠다 해서 GPU를 네트워크 연산에 처음 썼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2003년에 10기가짜리 카드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10기가를 갖다 박아놨는데 실제로는 써보면은 소프트웨어가 후져서 10기가를 다 못 뽑아냈어요. 2009년에 8.6기가 정도가 라우브릭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패킷 쉐이더라는 네트워크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IO 플러스 GPU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PC에 10기가를 꽂아서 10기가가 나오고 심지어 10기가를 4개를 꽂아서 하나의 PC에서 40기가가 나오게끔 했습니다. 2009년에 나온 라우브릭스 연구는 PC 4대를 모아서 35기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2010년에 만든 시스템은 한 대에서 40기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의 성능, 이게 세계 최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텔에서 저희 설계를 따라서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PC 한 대에서 80기가까지 나오게. 그래서 생각의 전환, GPU를 네트워크에 갖다 쓰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10기가 꽂았으면 10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있던 걸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아마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피인용 횟수 500회를 넘겼고요. 시스템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거 말고도 다음 장 제가 싸이월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싸이월드를 들어보신 분 써본 사람은 없죠 여기 이제. 아니 이제 학생분들? 언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끝물 그죠? 끝물. 왜냐면은 2004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싸이월드를 쓰느라고 회사에서 뭐 싸이월드를 끊고 난리를 쳤는데 2006년 되니까 사람들이 안 써요. 내가 학생들한테 야 니네 왜 안 써? 그랬더니 교수님 느려요. 느려서 못 썼어요. 왜? 뭐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페이스북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조금 클로즈드 에코시스템이긴 하지만 그걸 2004년서부터 써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달라요. 소 스페셜한 거야 진짜로. 제가 대한민국에 2004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재밌었던 게 싸이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너무나 많은 어떤 온라인 빅데이터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언제 로그인을 해서 누구랑 연결하고 누구랑 하고 사람 내 네트워크가 개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뭐 다양한 분석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모았지만 논문은 좀 늦게 나와요. 늘 뒷북을 좀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나왔는데 이게 왜 재밌느냐면은 오른쪽에는 사람 수, 내가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 그다음에 위에는 그 노드 스트렝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도대체 벽에다가 코멘트를 몇 번이나 쓰고 뭐 이런 내가 얼마나 싸이월드에 들어와서 온갖 활동을 했나 그거를 이제 숫자로 만든 건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싸이월드에 들어와서 바쁘게 활동을 해요. 이게 리니어해요. X축하고 Y축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싸이월드에 들어와서 더 많은 일을 해요. 친구가 적으면 덜하고. 언뜻 보면 굉장히 인투이티브한데 재밌는 게 200에서 그게 끊겨요. 왜 200일까? 10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저 그래프가 왜 200에서 끊길까? 다음. 이거를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 그래프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millions of years ago, 그러니까 뭐 온갖 종류의 이상한 유인, 우리의 선조님들이 계셨고 위에는 이 선조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유지하는 사회의 규모,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할 텐데 이 옛날에도 혼자 살지는 않았거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 살지 않았는데 점점 이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 뇌에 뭐 대뇌 부신피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사회성을 관장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몸 전체의 몸무게와 그 뇌의 크기를 비례를 해서 그려봤더니 사람의 사회적인 그룹 규모는 150명이래요. 150명. 다음. 이게 덤바라는 인류학자가 주창을 한 넘버예요. 덤바스 넘버. 제가 학생이 이걸 갖고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서? 너 미쳤니? 야 이런 거 네트워크 분야에 논문 내면 소설 써 소설. 이게 소설이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논문 냈다가 똑 떨어졌죠. 진짜 이 논문 처음 냈다가 똑 떨어졌어요. 그 나도 쓰면서 야 재미있는 무지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이 논문을 전통적인 네트워크 분야에는 못 넣었다가 떨어져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학회로 갖고 갔어요. 거기 조금 더 물렁물렁하고 이런 거 받아들일 것 같아. 이 논문 냈어요. 근데 지금 사이테이션 얼마? 한 1000 넘어가는 것 같고 이게 싸이월드에서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덤바스 넘버는 150이었는데 그 우리가 상관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덤바스 넘버의 150과 우리는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니까 15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늘어났다. 200명. 이런 덤바스 넘버 150이 나오고 나서 누구의 넘버 그래가지고 270, 250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싸이 넘버는 200 정도가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연구를 융합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융합 연구를 하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도저히 저희 학교의 물리학과 정항 교수님 연구실하고 같이 했는데 그 물리학과 하시는 분들은 정항 교수님 방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의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물리학자들이. 근데 그때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융합 연구가 오무지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논문은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다 내도 아니고 여기다 떨어질 재미는 있으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이 논문을 한 첫 저자는 지금 인디애나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교수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분야를 여는 사람은 이렇게 엉뚱해야 되는구나. 이랬던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인생의 대박 트위터 논문인데 트위터 논문이 왜 대박이 됐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 논문을 2010년에 냈어요. 근데 트위터가 2009년, 10년서부터 2007년서부터 꾸준히 써오다가 2010년쯤에 트위터가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사용자가 4천만 정도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억을 넘겼어요. 근데 저희가 2010년에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2009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크롤러를 돌려서 전수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최초로 트위터의 전수 데이터를 받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그룹이에요. 그리고서는 억이 넘어가서 너무 커져서 전수조사를 못해요. 저희가 4천만을 긁는데 3달이 걸렸거든요. 여름 내리 긁어서.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는 저희가 알아서 이거 놓치면, 이 배 놓치면 끝이다 했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었던 여기가 제가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2004년 싸이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클 수 있다라는 감이 있어서 싸이 월드 분석을 하던 고팀 그대로 트위터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트위터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싸이도 일촌 뭐 파도 타기 그런데 해보기 전에 모르는데 트위터에서도 리트윗이 있다는데 이게 뭔지.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저도 트위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논문이 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언론 정보학, 그다음에는 방통 신방과, 우리 때는 신방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름이 살짝 바뀌었죠. 그 언론 미디어학과. 거기서도 대부분 학부 과목에서 읽는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랭크가 트위터에서 제일 파퓰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팔로워 수로 파퓰러한가, 아니면은 리트윗을 얼마나 많이 받나, 아니면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살짝 돌렸을 때 이렇게 랭킹이 다르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직 선거를 안 하셨길지 모르지만 마지막 선거, 이번 올해 선거 말고 2012년도 선거, 그때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들, 총선, 그러니까 대선 말고 총선을 할 때는 다들 리트윗이 많은 사람들,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 이런 걸로 해서 이걸 했어요. 저희는 이거를 2009년에 벌써 이런 통계를 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매트릭을 내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 저희가 처음 해봤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동안에 저희 대학 들어온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도 요새 100세 인생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땐 다들 환갑잔치 크게 하고 75세 되면 꼴까닥 할 줄 알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저희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40까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50대는 좀 놀다가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대학교 4년 배워서 65세까지 그 인생 1기, 그다음에 2기는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40년을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되나? 다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을 배울까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 이대 들어오시고 여기 이 사업단에 있는 여기 있는 대학의 전산 분야 이공계 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기를 들어오신 분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친다? 가능합니다. 다음.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4차 산업이랬는데 인공지능 어디 가서 배우지? 빅데이터 어디 가서 배우지? 블록체인이 뭐야?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년 동안은, 처음 대학 와서 2년 동안은 기초 과목 착실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 쓰는 교과서 중에 교과서 저자 아는 분, 내가 교과서 저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우리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 쓴다. 오케이. 굿. 자, 교과서 한 학기에 5개는 쓸 텐데 지금 5개 저자 다 알아요? 그거 아니죠. 자, 교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같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참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해서
교과서를 왜 쓰느냐 하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거를 제일 효과적으로 가르칠까가 정리된 거예요. 교과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대한 교과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대량으로 가르쳐야 돼, 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싶어. 근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가 지난 2016년 가을에 2017년인가 올 봄에 처음으로 한 권 괜찮은 교과서가 처음 나왔어요. 해당 분야의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직 한 사람의 생각밖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칠 수 있고 비교를 해보고 좋은 걸 해야 돼. 비교를 해볼 근거조차 없다는 얘기는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얼마나 새로운 분야를 볼 때 쓸만한 교과서가 있느냐 없느냐만 봐도 그 분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비싸고 무겁고 시험 문제만 많고, 근데 그만큼 누군가는 노력을 들였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거 처음 들어? 공부를 해야 된다, 멀리 가지 마세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교과서 찾아서 보세요. 교과서.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 AI 들어야 되는데, 블록체인 들어야 되는데, 정보 보안 새로운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4학년 때 전공 기초를 다 닦은 다음에 내가 인공지능 학부 때 한 과목 듣고 나가면 됩니다. 블록체인 아마 여러분들 졸업하시기 전에 과목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블록체인의 교과서 딱 집어서 챕터 1, 2, 3 읽으면 어디 가서든 절대로 입심에서 밀리지 않아요. 자, 내가 학교에서 꼭 듣고 가야 되는 과목은 맨 처음에 애널리티컬 스킬. 수학도 여러 가지 수학인데 미방, 미분, 적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산수학 꼭 들으셔야 돼요. 이산수학. 그 다음에는 선형대수. 그 다음에는 확률과 통계. AI는 전부 다 확률과 통계예요. AI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나 AI 들어야 돼. 확통 바빠.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 노노노노노. 확통 1, 2 듣고 나중에 AI 책 집어드시면 대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확통을 모르면 AI 교과서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컴플렉시티 로직 이런 조금 어드밴스드 된 토픽도 들어주시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산수학, 선형대수, 통계, 알고리즘 이 네 과목은 꼭 듣고, 이 과목을 들었으면은 초조하실 거 없어요. 다음 과목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OS, 컴파일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요 정도. 네트워크는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전필인 학교 별로 없어요. 전필처럼 전 믿고 살지만. 그래서 이런 과목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과목들이 4학년 때 AI나 머신러닝, 기계학습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픽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3, 4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서부터 들어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온다고 불안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대학을 믿고 여러분들의 교수를 믿고 1, 2, 3학년 기초, 전공 기초들 착실하게 들어주시면 4차 산업 걱정 없습니다. 다음. 이게 시간이 조금 빡빡해서 프로그래밍 스킬 요거는 넘어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한 번도 짜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프로그램을 짜는데 대학교 와서 처음 짜보신 분들. 대학교 와서 처음 짜봤다. 나 고등학교 때 대학 오기 전에 짜봤다.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저는 은퇴해서 뭘 할까 하는데 나도 요새는 저는 실은 프로그램 바빠서 많이 못 짜요. 거의 못 짜보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나도 은퇴하고 나서 다시 앉아서 프로그램이나 좀 짜볼까.
나 그거 완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어요.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짜면서 야 같이 짜자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대학 다닐 때 늘 옆에 앉아서 페어 프로그램이란 말이 없을 때도 페어 프로그램을 했어요. 왜? 집에 아무도 컴퓨터가 없어서. 전산실에 쭉 앉아서 숙제하면서 옆에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짰어? 그래 나도 그렇게 짜? 너 이거 돼? 서로 디버깅 해주고. 저는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다 같이 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행위였어요. 혼자 방에서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추억이 있어서 프로그램은 즐겁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할 때 카페에 앉아서 서로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는 건 괜찮아요. 그대로 커튼 페이스트는 안 되지만 들여다보고 서로 어떻게 짜는가 봐는 건 괜찮습니다. 다음 쭉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에 마지막 여기 요거 맞죠? 자,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거나 연구를 해서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대학원 진학을 어떻게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자, 제일 좋은 게 1번이에요. 연구를 어떻게 할까? 질문을 던진다는 거. 질문을 던진다는 거. 자, 여러 가지 톡이 있어요. 학과에 뭐 유명한 분들 모셔와서 하는 콜로퀴움이란 톡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수들이 개별 불러오는 톡이 있고, 잡톡이 있어요. 잡톡은 교수 뽑을 때 교수한테 너 와서 어떤 연구하냐, 와서 교수 후보자들한테 하는 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퀄리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교원을 뽑을 때 그 교수가 와서 한번 강연을 하는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개방을 하면 꼭 가서 보세요. 왜냐면은 일생일대 이 톡 하나 가지고 내가 여기 이화여대 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이 나요. 그래서 그 톡은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는 콜로퀴움 톡. 오늘 톡 같은 거는 제가 비록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정말 한 달 정도 무슨 내용을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저희 학교에 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톡 끝나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추가 정보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딜 가든지 톡에 가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교과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마존에 가서 보세요. 별표가 몇 개 있나. 아마존에 가서 보세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수들은 뭐 물어보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교수들은 교과서 평가하는 게 밥 먹고 사는 그게 밥줄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거는 숙제가 너무 많고 어쩌고저쩌고 아마 1시간은 교과서 3권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그래서 쭉쭉쭉쭉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 조금 더 넘어갈게요. 여기 하나 더. Read good writings. 하나만 더. 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2017년 Best Science American Science and Nature Writing, 그래서 그 해 나온 잡지 기사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보통 에디터들, 뽑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해나 그 전해쯤에 non-fiction science writing의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호프 자렌이라는 사람이 랩걸이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에디터가 돼서 2017년 컬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 분야에 요새 얘기, 옛날 얘기 말고 요새 얘기를 좀 재밌고 잘 쓴 글을 어디서 찾을까 하면 이런 책을 뒤져보고 싶고, 이거 아마존에서도 10불, 20불밖에 안 해요.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합니다. 오케이. 다음.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 여성은 아직도 절대적인 소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큰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살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전 국내에 봤을 때 공학 계열의 여학생들이 23%밖에 안 됩니다. 다음. 여기서 보면은 공학 계열하고 자연 계열만 비교하더라도 학사 과정은 심지어는 52%나 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 쪽이 있어서. 여학생들이 의대라든지 이런 데 선호해서 생명 쪽에 있는 자연 계열에는 학부생은 높아요. 석사 과정까지도 많아요. 박사 과정도 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공학 계열은 쭉쭉쭉쭉 떨어져요. 아직도 갈 길이 많죠. 다음. 네, 다음. 여교수 비율은 훨씬 더 나쁜데 이게 뭐 인문사학이한데 공학은 지금 보시면 정교수 한 2, 3%, 그다음에 부교수 한 4, 5%, 조교수가 10%가 아마 아직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교수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 계셨는데 뭐 정말 수백 명 교수님들 한 분은 그냥 안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내가 졸업하고 나면 여자들이 많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했어요. 걱정을 조금 했으면 좋았겠다. 했다고 해서 뭐 이 길로 안 들어설까?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대책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다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냐면 여길 보시면 소수 그룹을 벗어나기 위한 크리티컬 매스가 30%입니다. 30%. 근데 지금 평균 노동기간 30%에 매년 3.5% 정도의 새로운 인력을 집어넣을 때 그때 신임 교수 중, 이게 교수로 하는데 이걸 그냥 다른 산업계로 똑같이 하셔도 돼요. 지금 신임 교수 중에 여자 교수가 50%가 되면 30%에 도달하는데 14년이 걸려요. 25%를 뽑으면 30년이 걸려요. 카이스트가 지금 조교수를 25%를 여성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후에 30%가 돼요. 왜냐하면은 전산과 정교수, 여자교수 6명 중에 저희 전산과에 6명밖에 없는데 정교수는 저 한 명이에요. 부교수가 5명. 조교수는 아직 못 뽑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부교수를 25%를 뽑아도 전체가 30%가 되려면 30년이 걸려요. 30년. 14%를 뽑으면 50년이 걸려요. 아까 우리 박사과정 뭐라고 하셨죠? 박사과정 공학계열 여학생 비율이 14%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수로 들어가서 14년이 돼도 전체 30%가 되는데 5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버텨주셔야 돼요. 지금 박사과정 14%지만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들어갈 때는 이게 박사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대리하고 과장하고 선임 연구원 되고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서로를 의지하며 나 너 없으면 50% 30% 가는데 나 너무 힘들어. 너도 버텨줘. 나를 위해서. 오케이. 다음. 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정보과학회 여성위원회란 것도 불과 생긴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5대인데 여기 아는 분 계시죠? 아는 분 한번 있어봐. 여기 아는 분 없어. 여기 한양대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이미정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또 여기 인천대는 안 왔구나. 인천대에 계신 성미영 교수님 계신데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 있고 언니들 버틸 거니까 여러분들도 숫자로 밀어야 돼요. 숫자로 미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첫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자로 살면서 힘든 건 뭐냐면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이래요. 다른 학과나 다른 문 교수는 잘하네. 근데 우리 과는 여교수 한 명 뽑았는데 잘 못해. 그래서 우린 더 안 뽑을 거야. 이런 얘기를 십수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래요? 아니에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그럼 뭐 지금까지 뽑은 남자 교수들은 다 잘했어요? 왜 하나 뽑아놓고 그걸 가지고 그래? 더 뽑아보세요. 자, 이런 멘탈로 갖고 살아요. 그래서 옆에서 할 때
여자도 다 잘하지 않아요. 남자도 다 잘하지 않아요. 쪽수 숫자가 늘어나서 그래야지만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챙겨줄 수 있고 한 사람 딱 뽑아놓고 모든 사람이 10명, 20명 있는데 여자 하나 딱 뽑아놓고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자 저희 과는 제가 올 때 문 교수 한 명 힘들어 둘도 안 돼 셋은 만들어줄게 라고 시니어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옆에 왜냐하면은 우리 아직 너무 소수거든요. 어디서 나거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저희 사회에서 저희는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어떤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성적 GPA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거를 기여를 했는가. 공부 잘한 거는 당신만 좋은 일이에요. 남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연구로 새로운 연구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향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들이 힘든 방향을 피해 갈 때 옆에서 도와주고 때론 내가 이끌기도 하고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 장으로 5차 산업을 기다리며 4차 산업 이미 시작을 했다. 뭐 잡이 없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5차 산업 오고 6차 산업 올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알고 질문하는 방법 자체를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 전산이란 분야가 전산뿐만 아니라 공학이란 우리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다닌 곳을 찍어봤어요. 다닌 곳을 찍어봤는데 이 많은 대부분의 곳이 놀러 간 곳도 있지만은 학교를 주로 갑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 엄마 친구들이 애들 대학 진학할 때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나 외국 대학 진짜 전문인데 그 학교에 어느 교수가 요새 이상하고 누구 잘 받고 전문인데 저한테는 교수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컨설팅을 받더라고. 나 그런 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공학인 여성인들한테는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끝까지 가주세요. 감사합니다.